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운데 저도 뭐 제 소개를 페이지도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보통 페이스북에도 제 소개를 보통 오타쿠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분야에 대해서는 주어라고 파는 사람이다. 하지만은 그 한 개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다. 그래서 멀티 오타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할 얘기는 사물인터넷과 소물인터넷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뭐 개발자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사업을 기획하고 어쨌든 사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게다가 지금 아무래도 LG U 플러스 직원이다 보니까 회사의 기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최대한 이제 얘기 안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오늘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영상을 촬영한다고 해서, 이거 잘못되면은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다 끝나고 나서든 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제가 소신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끄고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은 대답을 다 해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내용도 나름 제 소신껏 준비를 해왔고, LG U 플러스를 뭐 자랑하거나 소개하는 뭐 이런 자리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송태민이라는 사람이 사물인터넷이나 소물인터넷을 바라보는 뭐 의미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제가 다시 하게 되면은 네, 저는 어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물고기 어짜에 날비자, 물고기가 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거를 저는 가능케 하겠다라는 뜻으로 닉네임을 1999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잡다한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제가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혼자 저런 사진도 촬영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아이패드 미니 이제 전 세계 1호 구매자인데, 이런 거를 이번에 이게 공감 토크 2020에다가 2020에서 이제 홍보를 해주셨는데 밑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1등 가지고서 우려먹냐.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냥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뭐 그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뭐 애플워치, 뭐 국내 1호 등등 잡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내가 잘하는 분야는 무조건 1등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물인터넷과 소물인터넷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이제 사물인터넷과 소물인터넷에 대해서 얘기 나눌 텐데,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할 때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가 사실 제일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자체를 모르실까? 아니면 사물인터넷은 아는데 소물인터넷이 요즘 이제 뜨니까 그것 때문에 오셨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까 이제 참석자 명단을 봤는데 뭐 절반 이상이 뭐 사회 초년생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까가 사실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물인터넷에 대한 거는 그래도 혹시 전혀 모르고서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소물인터넷은 약간 뭐 심화 과정이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물인터넷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될 것 같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사물인터넷 안에 포함되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한동안 구글 글래스라는 걸 엄청나게 쓰고 다녔어요. 와, 누구나 봐도 특이하고 다 쳐다봐 주니까 저는 이제 약간 관심병자다 보니까 좋았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관심이 너무 싫을 수 있죠. 왜냐면은 이런 거는 뭐 잘생긴 사람이나 뭐 이쁜 사람들이 썼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쓰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외계인 같고 이상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대신 이렇게 뭐 사진 찍는 건 굉장히 좋았죠.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구글 글래스는 여기 이제 화면이 달려 있어서 저는 보고 뭐 윙크를 하면은 사진이 찍히는 그다음에 말로 뭔가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거울 보고서 이제 저를 찍은 건데 약간 이제 기존에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찍을 수 있다라는 독특한 시점에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구글 글래스를 이제 사용기부터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성 등등 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구글 글래스가 제가 이제 구매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 운전이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바로 위를 쳐다보면은 내비게이션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받자마자 바로 이제 운전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는 뭐 이런 것들만 많이 봤거든요. 아, 내비게이션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운전할 때 정말 영화처럼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한데 제가 운전을 하려고 딱 앉았어요. 앉은 상태에서 글래스를 딱 보니까 글래스를 볼 때는 제가 오늘 안 가져와서 정말 죄송한데 딱 쳐다보면은 위로 치켜 뜨거든요. 운전할 때 치켜 뜨면은 천장이 보여요. 네,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고 얘를 그러면 억지로 강제로 내려가지고 앞에 시선과 이 화면이 동시에 나오게끔 하자라고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람 눈이 이 글래스에 맺힌 상을 쳐다보다 보니까 귀가 흐려져요. 한마디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보통 이제 HUD 허드라고 하잖아요. HUD 이런 시스템처럼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구글 글래스에서 끝난 건 아니고 저는 지금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하지만은 한 10몇 가지에 되는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많이 써봤습니다. 안경 형태로 된 게.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처음에 되게 신기하고 사용성이 있어 보였지만은 실제로 써보니까 불편하구나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음성하고 제스처를 통한 개인용 액세서리. 그게 이제 음성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제스처 같은 경우도 앞 사람이 뭐 하트 표시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 포커싱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힌다든지, 아니면 제가 크롭 표시를 하면은 그 사진에서 크롭이 돼가지고서 사진이 찍힌다든지, 네, 이런 식이 많이 됐습니다. 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윙크를 하면은 걔도 제스처가 되겠죠. 윙크를 하면 사진 찍히는 이런 구조까지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근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전부 다 이 방식일 것 같아요. 음성, 제스처, 혹은 하나 더가 있다면은 터치 영역.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도 옆 영역이 터치 영역이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쓰다 보면은 또 불편해요. 왜냐면 양손이 자유롭다라고 했는데 또 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거꾸로 돌리는 게 없어요. 캔슬이 말로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캔슬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구글 글래스가 망할 거다.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랬죠.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너무 회계망측하다. 이건 분명히 망할 거야. 그러더니 어느 순간 재작년에 구글에서는 개발 중단이라는 선언을 했었고 역시나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새로운 또 발표를 했죠. 구글 글래스가 사라지지 않았다. 공장에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거였어요. 개인용보다는 특화된 영역 자체가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꼭 공장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카메라가 달려있고 그다음에 관제실에서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니즈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 테슬라 공장에서도 이 구글 글래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현재 있는 영상이 관제실에 넘긴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렇게 니즈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구글 글래스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자체가 우리 근처에서는 되게 뭐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 성공했을까? 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이번에 질문에도 사실 그게 제일 많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사물 인터넷 자체는 저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봐요. 단 개인적인 B2C 영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B2B 영역만큼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B2C 영역만 몸에 그냥 생각이 와닿지 B2B 영역까지 와닿진 않거든요. 공장에서 이렇게 팔린데 이쪽 공장에서 뭐 20만 개, 뭐 1000만 개 이렇게 팔렸다고 하는데 개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2B 영역에서는 IoT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B2C는 여전히 사실상 모르는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눌 이제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소물 인터넷 영역도 사실 다 동일한 파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웨어러블 디바이스 혹은 사물 인터넷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뭐 국내 무슨 연예 프로그램에서 아유미가 이 제품을 들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저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제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샤프사에서 만든 거를 보고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얘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얘는 전화기예요. 이게 로봇 모양의 전화기인데 저 자체를 들고서 쓴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실 제품이었어요. 근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되게 귀엽거든요. 되게 귀엽고 갖고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은 얘를 어떻게 이렇게 들고 다닐까? 일본이니까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작년에 출시가 되었고 가격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좀 넘죠. 200만 원이 넘고 월 사용료가 또 1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가로 나와 있는데 이 로본이라는 제품을 이제 인터넷에 특히 뭐 구글이라든지 일본 야후라든지 검색을 해보면은 사용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오타쿠들밖에 안 사는구나. 사용기도 안 남기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샀어요. 그냥 사서 저는 샀는데 한국에서 안 돼요. 문제는. 그러니까 얘네가 통신사 서비스를 묶어버려가지고 일본 통신사 엮어있는 서비스만 가능하지 한국에 넘어오면 얘가 작동이 안 되는. 그래서 잘못 샀구나 라고 해서 푸셨죠. 저도 이제 분해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괜히 이제 분해도 해보고 이랬습니다.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기능이 스마트폰하고 AI 스피커, 그다음에 빔 프로젝터, 그다음에 로봇 기능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중에는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에서 나온 이 로봇은 너무 시대를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특히 샤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얘네 이제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다. 우리 아직 기술력 좋아. 뭐 이런 부분을 뽐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제품을 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게요. 사물인터넷 가장 기본은 이거죠. 홈이든 보안이든 헬스케어든 어느 영역이든 간에 전부 다 네트워크에 연결돼 가지고 서비스를 준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물인터넷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럼 뭐든지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면 사물인터넷일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담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에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즘 뭐 그런 제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담배를 뭐 필 때마다가 아니라 뭐 핸드폰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했을 때 뭐 핸드폰을 필 때마다 이제 뭐 클릭이 되겠죠. 이 사람은 저는 오늘 하루에 뭐 20개피 정도를 핀 것 같다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면은 사물인터넷이라고 얘기하기가 뭐하죠. 그 소리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핸드폰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인터넷에 연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떠한 또 새로운 가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만 이게 사물인터넷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뿐만 아니라 계속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물 마신 만큼의 횟수를 재주는 컵이라든지 아니면 뭐 줄넘기라든지 등등 다양한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제품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면은 단순하게 내가 먹은 횟수만 재주고 그다음에 줄넘기 횟수만 뭐 신기하게 숫자가 나온다라고 해서 얘가 사물인터넷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또 얘기 나오는 게 데이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쌓는 거는 지금 당장 뭔가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쉽지 않아요. 계속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 먼 미래가 또 언제 오냐? 사실 모르죠. 저희도 지금 회사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도 이제 제가 사물인터넷에서 신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사물인터넷 신사업을 만들던 간에 얘 데이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얘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게 나올지는 그냥 가늠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저희끼리의 얘기는 무조건 3년 동안 모아놓자. 3년 동안 모아놓고 나중에 다른 데이터랑 이 데이터가 만났을 때 어떤 게 나올지는 분명히 뭔가가 나올 거니까 일단 모아두자라고 밖에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실 뭐가 나올지를 미리 알고 하면은 너무 좋겠죠. 하지만은 이거는 어느 회사가 됐든 100%는 알 수 없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가죠. 하지만은 100% 알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담배가처럼 단순하게 인터넷만 연결됐다고 해서 걔는 절대 사물인터넷이 아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얘기 나오면은 항상 또 빠지지 않는 게 스마트 팩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뭐 사물인터넷 기능들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지금 뭐 작업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모든 기기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게끔 뭐 타이머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격 리모컨으로 끈다. 이거를 사물인터넷이라 말하기는 사실 되게 애매해요. 특히 LGU 플러스가 이건 까면 안 되긴 하지만은 LGU 플러스가 최근에 이제 IoT 의 홈 광고를 하면서 불 켜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이게 사물인터넷일까?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죠, 사실. 뭐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걸로 해서 IoT가 뭐일 것 같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켜줬겠지만은 나름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저거는 원격 리모컨이 무슨 사물인터넷이야 라는 생각밖에 사실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원격으로 불 켜가 작동이 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또 새로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켜고 끄는 정도는 절대 사물인터넷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뭐 예지 보전이라고 해서 고장이 날 것 같은 거를 미리 알려주는 이런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방식이 다양해요. 그래서 최근에 만났던 업체를 예를 들면은 거기는 이제 모터에다가 이제 달더라고요. 모터에다가 하여튼 뭔가 이렇게 붙여요. 붙이면은 그 진동과 소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점점 모터가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내일쯤이면은 고장 날 것 같아요. 라는 거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손을 볼 수 있게 수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지 보전을 해주면은 뭐가 좋을까? 그럼 진작에 사람들이 매일 가서 이제 점검을 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예지 보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면은 재작년에 벌써 시간도 많이 흘렀네요. 재작년에 일본 지하철에서 이제 전철에서 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JR선에서 바퀴에다가 이제 센서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 전철 바퀴랑 그다음에 스프링이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거기다 센서를 하나 달아놓고선 사람들이 타면은 그 스프링이 이제 뭐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2-1번 칸에는 사람들이 뭐 많이 탔다, 적게 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일반 사람들한테 시작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딱 지하철을 타러 가면서 3-1번 칸은 지금 사람이 없네, 적네, 많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 때문에 JR이 그런 센서를 달아놓고 서비스를 했을까라고 보면은 사실상 아니죠. 그거는 단순하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 기술에 대해서 그냥 알 수 있게끔 편안함을 주고자 이미지 메이킹을 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인 거는 얘네가 계속 추구했던 거는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거였어요.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사람의 일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얘네가 뭐 3개월인가 2달마다 계속 돌면서 전 양의 열차를 점검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센서를 달아놓고서 그 센서를 이용해서 예지 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얘는 미리 검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계속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넘기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의 일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수 비용이 몇십 %였다.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일이 일본에서 나타나게 됐었고, 사실 그 일도 제가 이제 가져오려고 했어요. 일본 출장을 갔다가 봤기 때문에 그 회사 만나야지 라고 했는데 JR을 아무리 설득해도 그 회사를 소개를 안 시켜줘가지고 사실 만날 수는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를 통해서 해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비싸지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도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업체들이 국내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도 이제는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근도 지하철에다가 각종 뭐 소물인터에 달아가지고 하는 서비스들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좀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장 지겨운 것 중에 하나인데, 사물인터에 하면 항상 빼먹을 수 없는 온도 조절 장치, 네스트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집에 가기 전에 25도를 맞춰놓으면은 25도로 맞춰주고, 그걸 주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내가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주인님이 올 시간이니까 알아서 25도로 맞춰주는, 네, 이런 기능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탔었죠. 그러다가 이제 구글의 인수가 되었던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나왔던 제품이 네스트에서 나왔던, 화재 경보기예요.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도 저도 이걸 샀었는데, 이게 왜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뭐냐면은, 얘를 설치해놓고선, 이제, 불이 나면은 이제 사이렌을 울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 제 핸드폰으로 이제 알람이 딱 와요. 불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막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인 거죠. 이게 진짜 밖에서 있는데, 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제가 119에다가 이걸 지금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러던 도중에 얘네가 또 드롭캠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네스트라는 회사가 얘랑 드롭캠이랑 다 연동을 해가지고 진짜 지금 뭐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가 한 1년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빨리 나와서 좀 애매했던 또 제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If you're like me, I get tired of always running out of stuff. It gets pretty frustrating. That's where Amazon Dash saves the day. With that simple design, it makes ordering groceries a piece of cake. Just hold down the voice button and say anything you want. It's always ready to go. Chocolate chips. And the barcode scanner is really fun to use. You never have to worry about being out of something you need. With Amazon Dash, you can order over 500,000 items. Guitar strings. Strawberry yogurt. Apples. You can check out from the Amazon Fresh website or smartphone apps. Most orders arrive the next day. And things get delivered right to your door. How cool is that? No more parts box, waiting in lines, or losing kids in the store. Now you'll have more time in your day, so you'll never miss those special moments.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존 대시라고 아마존이 사모님한테 초창기에 얘네가 이걸 발표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슈몰이를 했었습니다. 아마존은 대단한 회사다. 쇼핑몰인데 저런 사모님한테 디바이스를 만들어내서 탁월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나왔을 때부터 계속 얘를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안 나오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시작했을 때는 한 지역에서만 이제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베이에는 사실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10,000원이면은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도 올려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많이 사요. 남들이 못 갖는 거를 웃돈 주고라도 산다. 근데 얘는 사실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제가 방금 찾아봤어요. 이베이에서 얼마지? 10,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싸네. 정확히 11,240원? 뭐 이러는데 과연 얘는 성공했을까? 성공했으면은 얘가 나온 지가 벌써 3년이 됐는데 왜 국내까지는 넘어오지도 않았을까? 혹은 이제 비슷한 제품이라도 국내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은 국내에 나왔었죠. 이런 비슷한 제품들이 나왔다가 금방 다 망하고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는 처음에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왜 저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지? 핸드폰으로 다 되는 기능 아닌가? 핸드폰으로 QR코드 찍어도 되고, 바코드 찍어도 되고, 말로도 제어가 되는데 이것도 안 쓰는데 굳이 저거 제품을 따로 사가지고 덜 쓸까? 저는 그 사용성 때문에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럼 거꾸로 그럼 핸드폰으로 앱으로 하면 될까? 역시나 안 되겠죠.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해외랑 국내는 좀 많이 다르겠지만은 국내 같은 경우는 저는 귀찮아한다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나마 최근에는 AI 스피커라는 게 굉장히 붐이 불고 있지만은 AI 스피커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하나씩은 다 사셨을 것 같아요. 워낙 종류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저도 쓰고 있는데 대부분 욕 나오죠. 마음껏 이렇게 못 써요. 그냥
테스트하면서 아 재밌네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지 모든 거를 정말 이렇게 말로 제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A컵스라고 해서 이제 물 먹으면은 뭐 하루에 성인이 8잔을 먹으면은 뭐 건강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이제 텀블러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 텀블러가 뭐 음료수의 종류까지 알려주는 이런 버전으로 또 업그레이드해서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이 팜 제품, 팜? 네, 스마트 화분이 되겠죠. 이 스마트 화분 같은 경우는 이거 엔싱이라는 회사 제품인데, 제가 알기로는 엔싱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닥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 부분에서는 저는 성공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뭐냐, B2C에서는 답 안 나와요. B2B에서는 답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엔싱 같은 회사도 보니까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대규모에서 키우는 이런 부분에다가 쟤네가 갖고 있는 칩셋을 전부 다 심어가지고서 측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물을 주고 이런 장치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지 개인들이 쓰는 전화 화분에서는 큰 재미는 못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이 제품을 또 역시 샀죠. 사서 써봤는데 문제가 많아요. 네, 뭐 가장 사용성이 사실 제일 큰 문제인데 저 화분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은 굉장히 커요. 한 이만해요. 이만한 동그라미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화분이니까 물 빠짐이 있잖아요. 물 빠짐이 밑에 딱 있는데 이게 고정이 안 돼 있어요. 화분을 들면은 물 빠짐이 폭 빠지는. 네, 그래서 이건 화분에 저걸 어디다 놓고 쓰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네, 그 다음에 무조건 배터리가 아니라 USB 연결해놔야 돼요. 아,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애매했던 이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B2C 영역은 항상 얘네들도 생각했던 거는 마케팅적인 거였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이미지 메이킹 쪽으로 브랜딩을 쌓고자 해서 이런 제품이 나왔을 테고 전부 다 매출을 위해서는 전부 다 B2B 영역 쪽으로 스마트팜을 노려서 전부 다 진행됐던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마트 줄넘기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SmartRope is an LED embedded jump rope that works with your smartphone, creating an anytime, anywhere fitness experience. We've created a true active fitness wearable that brings the best in new tech to a tried and true workout, consistently recommended by the health and wellness community. We've embedded 20 solutions. An award-winning multi-team of designers, engineers, and developers dedicated to SmartRope and to bringing you an incredible fitness experience. 네, 저런 거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앞에 LED로 해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그 다음에 이 점수 가지고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고, 막 이런 구조로 해서 이슈몰이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해외도 하고, 그러다가 이 회사가 카카오였나요? 거기서 인수했었죠. 네, 인수도 당하면서 굉장히 이슈몰이 했었는데, 이 제품 과연 성공했을까라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써봤는데, 네, 좋았어요. 제품 좋았어요. 제품 좋았는데, 항상 불안했어요. 되게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부서질 것 같다. 예, 그냥 갖고 있는 개인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불안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만 그렇겠지? 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근데 가격은 얘가 뭐 10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10만원 초반대였나?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인수당하고 나서는 완전 조용해져가지고, 뭐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 회사는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인수되고 나서 이 제품에 대한 혹은 이 제품 2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서 좀 놀라웠던 이런 부분입니다. 놀라웠던 거는 사실 이런 거죠. 아까 얘가 얘기했던 항상 100%는 아니겠지만은 기본 공식은 저는 항상 B2C는 이미지 메이킹, B2B는 돈 버는 거. 얘는 B2B는 뭐지? 헬스장에서 파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얘 매출 방식은 B2C로만 무조건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계속 이제 지금도 궁금증이 있는 이런 회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얼마인가요? 100만, 1000만, 1억 9천? 네, 이 정도 킥스타터에서 성공을 했었던 제품이네요. 네, 그 다음으로 나올 거는 아까 저를 소개할 때는 비콘 얘기를 했었어요.
비콘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 제일 처음에 이슈화 됐을 때 2013년도 말 이때 비콘 무조건 사물인터넷은 비콘이다. 뭐 이런 공식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콘 사업을 했는데 비콘 디바이스를 만드니까 저는 사실 사물인터넷이라고 생각 안 하고서 그냥 비콘이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건데 하고 나니까 다들 사물인터넷이래요. 그래서 이게 사물인터넷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했었는데 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간단히 얘기를 하는 거죠. 블루투스 기반의 그냥 송수신기예요. 그래서 얘가 신호를 쏘면은 근처에 사람이 지나갈 때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정보를 주거나 하는 이런 디바이스인데 얘가 왜 사물인터넷이지? 라는 생각은 계속 많이 들었죠. 예를 들어서 얘가 벽에다 붙여놓으면은 여기가 사물인터넷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다 보니까 붙이면은 그래 벽이 사물인터넷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물인터넷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비콘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그다음에 여기 한 10개를 붙였어요. 10개를 붙여놓고선 뭐 1, 2, 3, 4, 5, 6, 7, 8, 9, 10을 붙였는데 1번에서 쏘는 거, 2번에서 쏘는 거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 서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제 위치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저의 위치값은 보통 뭐 삼각측량이라든지 뭐 등등을 통해서 제 위치값을 알아내는데 비콘을 통해서 제 위치를 알아내요. 위치를 알아내고 제가 움직이면은 그 동선도 알아내요. 그 동선을 알아내고 이 사람이 여기서 뭔가 결제를 했을 때는 결제 내역도 이 가게에서는 알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합치면은 고객의 뭐 고객의 뭐 동선 파악부터 해가지고 재구매율 등등을 전부 다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 자체가 이 비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얘는 사물인터넷을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구나 라고 충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누구나 다들 사물인터넷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콘을 만들고 다 뛰어들었어요. 전부 다 뛰어들어가지고서 대부분 했던 것들이 이거는 제일 유명한 제품이고 이거는 SK텔레콤에서도 제품이 나왔었고 이건 제가 만들었던 제품이고 그 다음에 뭐 스티커 등등 종류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걸 볼게요. 네, 방금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전거에다가 비콘을 붙여놨어요. 붙여놓고선 지금 말이 너무 빨라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붙여놓고선 얘를 가지고서 자전거를 사물인터넷화 시킨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보통 요즘도 뭐 쓰겠지만은 디바이스를 각종 붙여놓고선 내가 움직인 방향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등등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자전거에다 붙여놨어요. 저기에는 이제 그 가속도 센서도 같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전거를 세워놨다가 자전거를 타는 순간부터 핸드폰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자동 기록을 해요. 제가 일부러 앱을 켜가지고서 작동을 시키고 막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통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전거랑 같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얘 붙여놓은 거에는 사물인터넷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샵킥이라고 있어요. 비콘에서 꽤 유명했던 When Phoebe enters a participating store, her phone instantly recognizes the in-store shop beacon signal. And because she's opted in, it reminds her to open the ShopPick app and get walking reward ticks. It also shows her how many items she's liked at that store.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건물에다가 딱 붙여놓고선 들어왔을 때 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주거나 영상을 다시 더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아이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뭐 어떤 걸 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사는 걸 추천해 줄게. 막 이런 이제 레코멘드를 해줄 수 있는 뭐 데이터 기반의 레코멘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샵킥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슈몰이를 했었는데 SK 플래닛이 여기를 2천억에 인수를 했었죠. 그다음부터 이제 말이 엄청 많았어요. 왜 인수했냐?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저도 SK 플래닛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 남들이 모르는 건 한 가지 있다. 뭐냐? SK 플래닛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SK 플래닛 있을 때는 SK 플래닛의 본사가 미국이거든요. 대부분 한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인 이유가 뭘까? SK 항상 꿈이 이거죠. 글로벌이죠. LG는 잘하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 SK는 국내에 잘하지만은 글로벌로 못 나가고 있는. 그래서 계속 글로벌을 꿈꿔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샵킥을 인수하지 않았을까?
그때 또 사물 인터넷이 붐이 불고 있었고, 예, 특히 비콘이 한창 이슈몰이었으니까. 근데 비콘의 열기는 금방 식었어요. 예, 금방 식으면서 하나둘씩 비콘을 안 하기 시작하죠. 혹은 그냥 옵션으로만 두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네,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아이템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네, 지금은 이제 이거 오프 더 레코드를 할 얘기가 많은데, 네, 롯데백화점 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얘기해도 되겠죠. 롯데백화점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여기가 2000인가? 네, 2000 아울렛이에요. 여기는 작업을 이제 제가 했었고, 네, 제가 롯데를 다 먹을 줄 알았죠. 네, 굉장히 꿈에 부풀었던 이런 2014년도가 있었습니다. 영상이 없구나. 여기서 했던 게 뭐였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식당 앞에 갔을 때, 그 다음에 가게 앞에 갔을 때, 뭐 쿠폰이나 메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실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실내 내비를 알려주는 이런 기능, 플러스 저만이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는 뭐 재난대처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뭐 재난대처니까 현재 여기서 불이 났다, 어디서 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 현 위치 기반에서 탈출로까지 나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뭐 핸드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전부 다 길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부푼 상태에서 이제 여기 처음 작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을 이제 하나둘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다 했습니다. 식당에다가 설치를 해놓고서 딱 보니까 근처로 딱 갔어요. 그러니까 메뉴판이 띵 뜨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계속 띵 계속 뜨는 거죠. 이건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제 사용성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가게들 뭐 A 가게, B 가게, C 가게 쭉 넣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계속 띵띵띵 하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점점 쓸 일이 없어지네.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비게이션 하게 되면 보통 삼각측량을 이용하긴 하지만은 그보다 많은 비콘 수가 많이 잡히긴 합니다. 비콘의 아까 거리가 50m, 70m까지 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일부러 10m만, 5m만 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위치에서 잡히는 비콘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콘이라는 게 보통 BLE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BLE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예요. 저전력 블루투스를 이용한다는 건데 저전력 블루투스는 핸드폰이 아니고 이런 비콘 자체가 저전력인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하나 넣으면 뭐 2년 간다 막 이런 건데 방금 얘기가 나왔죠. 저전력은 얘인 거예요. 핸드폰,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은 핸드폰은 저전력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콘 신호는 일반 블루투스처럼 이렇게 페어링이 하는 게 아니라 신호를 일방적으로 바꾸서 그냥 여기서 계속 계산을 시켜요. 하다 보니까 블루투스 신호를 핸드폰이 계속 받고 있으면은 배터리 소비량이 엄청 커져요. 이게 보통 이제 비콘 하는 사람들은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주변에 비콘들이 막 이렇게 몰려서 핸드폰으로 보이게 되면은 10개 이상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눈앞에서 줄 만큼 이게 올라가요. 이게 다들 비콘 하는 사람들의 이제 숨기는 이런 것 중에 하나였죠. 근데 걔가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얘를 가지고서 각종 회사에서 실내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뭐 도슨트 기능 등등을 다 하다 보니까 이 조그만 장소에도 비콘이 한 40개, 뭐 30개 들어가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물론 계속 설치할 때도 말은 안 하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왜냐면은 비콘은 배터리가 조금 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성에 대한 그렇다 보니까 한 곳에서는 제가 한 프로젝트 또 했을 때는 거기서 보조 배터리를 빌려주는 걸 또 했었어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한 미술관을 돌고 나면은 배터리가 뭐 10몇 % 한 방에 달고 막 이러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빌려주는 이상한 사업으로 이제 같이 연관되는 이런 부분까지 좀 있었습니다. 영상이 나오네. 네. 감동과 행복이 있는 시간. 오늘은 쇼핑하는 날입니다. 롯데의 혁신으로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손쉽고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그러다가 저거를 방금 백화점 같은 경우도 원래 층마다 원래 꿈이 되게 부풀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 백화점 정도는
한 2,000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돈 많이 벌겠다. 막 이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결론은 층마다 한 개씩만. 그래서 8층이면은 8개 끝. 그래서 이게 뭐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왜냐면 단순하게 비컨이나 기계의 값도 있겠지만은 항상 클라이언트들은 그러잖아요. 비컨 몇 개도 안 들어가는데 개발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비용도 싸지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비컨을 가지고서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도 비슷한 서비스가 안 나오는데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명동 성당을 지나다가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받았었어요. 50m 이내에 신부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 메일 미사라는 앱은 그 앱이에요. 그 천주교 미사 앱인데 근처로 가면은 미사 이제 스케줄 나오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깔아놨다가 성당 지나다가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역발상인 거죠.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신호를 쏜다. 어떻게 보면 뭐 지나다니는 찌라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얘를 또 활용해서 나오는 또 채팅 앱이 있어요. 채팅 앱 1km 앱이라고 하면은 GPS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까운 사람을 찾는데 얘는 비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비콘 신호를 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블루투스 신호를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진짜 50m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채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이제 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진짜 재밌겠다. 불화를 칠 수 없고 진짜로 50m 안에 이 안에 있는 사람끼리만 놀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망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였어요. 이거 처음 제가 봤을 때가 2014년도였는데 2014년도에는 이 블루투스 비콘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0%도 안 되던 이런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블루투스가 BLE 이거 가능한 게 다 까먹었네. 안드로이드 4.3 이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가 뭐 갤럭시 3 업데이트 한 사람만 쓸 수 있는데 그 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자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20몇 %밖에 안 되던 그러니까 너무 빨리 시작했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이런 서비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실업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요즘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조용해졌죠. 그래서 완전 조용해지고 이 조용해진 이유는 사실 저는 무조건 비콘의 UX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것도 SK 플래닛에 가서도 UX팀과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부분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비콘 신호가 딱 왔을 때 얘를 내가 필요한 신호냐 안 필요한 신호냐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게 앞을 딱 갔어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 타고 가니까 근처로 갔을 때 띵 알림이 오더라고요. 실업에서. 그래서 근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얘네 GPS도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얘를 딱 택시에 내려가지고 건물 인천공항 안으로 들어가니까 띵 또 떠요.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습니다. 비콘이구나. 그래가지고 비콘 디텍터라는 게 있어요. 그걸 찾으면 어디에 설치된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기 있구나. 딱 알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들어갔죠. 이제 그 검색대를 지나서 그 면세점으로 딱 갔어요. 또 띵 뜨는 거예요.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습니다. 짜증난다. 그러면 저는 바로 설정에 들어가서 알림 안 받기를 하겠죠. 그러면 다시는 이 앱은 쓸모가 없는 앱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콘으로서.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저도 UX를 많이 했지만은 아무리 분석을 해도 해결이 안 나와요. 물론 먼 미래는 가능하다. 그 먼 미래에 가능하다라는 뜻은 내 생활 패턴이나 사용 패턴 등등이 전부 다 분석이 돼서 나한테 정확한 거 내가 진짜 좋아할 만한 것만 레코멘드를 해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유해성 알림이 아니죠. 내가 진짜 지금 필요할 때 알림이 딱 왔구나. 근데 그거를 2014년도에 비콘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불가능했다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친구가 롯데카드에 있었어요. 롯데카드에 있는 친구가 막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 카드를 긁으면은 그 근처에 있는 대로 패턴을 알려줘가지고서 이 사람 긁은 내용을 알다 보니까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먹는다라는 내역을 다 안대요. 알다 보니까 밥을 긁자마자 바로 커피 쿠폰을 날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없네. 얘네를 이길 수가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얘네는 지금 단순하게
뭐 1, 2년 동안 쌓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정말 쌓여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레커멘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이 비콘이라는 이 디바이스 때문에 뭐 사물 인터넷이 된다라는 거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회사 홍보를 하자면은, 네. LG 플러스에서 나온 IoT at Home.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가 출시됐습니다. 공기질 감지기였나? 네. 오늘 뉴스 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공지사항이 떴길래, 네. 제품 되게 많아요. 지금 50기가 넘나? 한 수십 기가 넘고, 타 통신사에 비해서 홈 쪽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1위죠. 지금 조만간 이제 기사가 좀 뜨겠죠? 12월 달쯤에 뜰 것 같은데, IoT at Home 가입자가 이제 100만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랍지 않나요? 100만 가입자면 진짜 많은 건데, 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네, 저도 최근에 했어요. 네, 최근에 한 3개월 전, 4개월 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 하나 깔고, 저희 집에 깔았는데, 다른 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 에너지 미터만큼은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실시간으로 전기세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실시간 전기세를 알려주면은 이게 IoT일까? 또 이런 또 이제 생각이 또 빠지게 되겠죠. 근데 얘는 IoT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은 얘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안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나올 서비스가 뭐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케팅적인 게 우선적으로 있어요. 그 외적인 거는 지금 얘기 안 할게요. 마케팅적인 거 먼저 얘기하면은, 저 기계 자체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두꺼비 집 있는 데다 설치를 해놓게 되면은, 이 사람이 TV를 뭐 쓰는지, 뭐 냉장고를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몇 년씩 냉장고, 몇 년씩 TV, 어느 회사 제품, 이걸 어떻게 그, 배전판 하나에서 다 알아내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특화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저 회사도 투자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A라는 사람의 집은 현재 LG 텔레콤이 아니라 LG 전자의 텔레비전을 7년째 쓰고 있고, 얘 지금 소비 전력이 원래 거보다 점점 어떻게 떨어지고 있다. 조만간 고장날 것 같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네, 광고 전화를 할 수 있겠죠. 네. 광고 전화를 하는데 그것도 돈을 많이 줄이는 거죠. 아까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거랑 마케팅 비용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랜덤하게 아무한테 돌리는 것과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만 딱딱 전화하는 거는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도 사실 저도 이쪽하고 얘기하다가 처음 알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그 외적인 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얘기하기 좀 뭐하고, 근데 어쨌든 방금 여기서 힌트를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저 한계에서 그런 몇 년씩의 무슨 텔레비전, 무슨 에어컨 이런 걸로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도 사실 너무 신기하지만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이렇게 마케팅적으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혹은 저희가 이제 IoT 홈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IoT 제품들이 나오겠죠. 걔네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요즘 저도 설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전기 안 쓰면은 1,200원 깎아준다. 그래서 말이 되나 이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나름 소소하게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와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속 생각하는 게 저는 제가 나와 있고 와이프가 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 와이프가 나가 있으면 성공인데 이 생각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재미도 분명히 나중에 서비스 기획하실 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등등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물인터넷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소물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일단 처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장난 아니면은 오타인가? 라고 생각을 제일 많이 했겠죠. 인터넷 오브 띵스인데 소물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스몰 띵스예요. 그래서 뭐 약어로는 IOST라고 하는데 IOST가 또 그 인터넷 오브 시큐리티 띵스랑 또 겹치기 때문에 뭐 누가 더 진짜냐, 누가 먼저 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IOST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소물인터넷이라고 표현하자라고 하다가 요즘은 또 소물인터넷은 어디였지? 소물인터넷이 시그폭스인가? 그 회사에서 만든 단어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거 안 쓰겠다. 저희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IoT였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회사마다 통신사마다 용어를 이제 새롭게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통칭은 요즘 어쨌든 소물인터넷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소물인터넷은 기본적으로 통신사가 장악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사물인터넷은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왜 사물인터넷을 통신사들이 욕심을 내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소물인터넷만큼은 통신사가 안 끼면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물인터넷은 LPWAN, 로우 파워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네요. 저전력 기반의 작은 데이터를 그다음에 작은 주기로 올릴 때 사용되는 사물인터넷 통신망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크기가 매우 작을 때, 그 다음에 전력 소모도 작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렇다 보니까 디바이스 비용까지 굉장히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게 이 소물인터넷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크기가 얼마나 작냐? 예를 들어서, 그냥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월 베이스 100kB, 1메가도 아니고 100kB예요. 100kB 밖에 안 쓰면은 보통 한 300원, 400원? 이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조금밖에 안 쓸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테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요금이 진짜 싸다. 왜냐면은 기존에 LTE든 3G들 이용했을 때 통신요금이 제일 저렴한 게 보통 2,000원, 3,000원이 제일 저렴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10분의 1로 요금이 줄이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 한마디로 제품을 팔 때 통신요금을 아예 묻어놓고서 팔 수가 있어요. 300원이라고 예를 들면은 12달 3,600원이 되겠죠. 그럼 제품 2만원짜리 팔 때 23,600원에 팔면서 1년간 무제한 이렇게 아예 팔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월베이스로 받았으면은 소물통신에서는 SK텔레콤, KT는 잘 모르겠어요. SK텔레콤하고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연으로 받아요. 1년, 2년, 3년 이렇게도 받는 거고, 원하면은 월로도 받겠지만은 한 큐에 낼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물인터넷 통신에는 NB-IoT, 로라, 시그폭스 등등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제일 좋냐?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LG 사람이니까 NB-IoT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이런 사업군이 어디랑 제일 잘 맞냐가 제일 또 중요할 것 같아요. NB-Io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LTE망을 이용해가지고서 LTE가 핸드폰이 터지는 데서는 다 터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속도도 빠르고, 넓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로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 SK텔레콤에서 하는 로라가 있고, 그 다음에 자가망 로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라 같은 경우는 비면허 대역이라고 해서 통신사업자가 아닌 사람들도 로라망을 깔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회사가 통신사가 아니더라도, NB-IoT는 통신사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로라나 시그폭스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안테나를 다 세워놓고선 하겠다. 그럼 해도 되죠. 사실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에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 보통 소규모의 군부대라고 했을 때는 군부대 안에서만 터지는 이런 지역망을 구축할 때는 자가 로라라든지 시그폭스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비면허 대역과 면허 대역 이거 차이는 당연히 안정성이 있겠죠. 면허 대역 자체가 나라에서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돈 주고 파는 영역인데 이 영역들은 당연히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통신사들한테만 주는 거고 비면허 대역은 우리가 무선전화기라든지 이런 데 쓰는 영역하고 같겠죠. 그게 이제 로라가 그 무선전화기랑 같은 영역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물통신을 이용했을 때 이제 어떤 서비스 사업이 가능할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이제 모니터링, 그 다음에 트래킹, 그 다음에 미터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모니터링, 아까 얘기했던 예지보전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예지 보정 기능. 그 다음에 트래킹 같은 경우는 위치치기. 요즘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죠. SK텔레콤에서도 로라 기반으로 해서 트래커가 벌써 한 5개, 6개 많이 나왔어요. 뭐 강아지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랑 같이 조인해가지고서 그 치매노인들 위치 트래킹하는 역할도 나오고. 기존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월 사용료도 저렴하고 디바이스도 되게 작고, 대신 뭐 화면이나 통화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만은 위치 트래킹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G U 플러스도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국내에서는 거의 아마 유일하게 이 트래킹 자체가 뭐라고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메이킹, 브랜딩을 위해서 사용되는 B2C 영역이지 않을까. 나머지 영역은 전부 다 B2B예요. 그래서 이 트래킹도 물론 B2B 영역도 많죠. 뭐 물류라든지 택배라든지 등등 활용 범위가 많지만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B2C 영역이 가장 컸던 게 이 트래킹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2만 원이라고 하면은 2만 원 플러스 월 사용료 뭐 300원 곱하기 뭐 3년치다, 뭐 2년 약정이다라고 했을 때는 곱하기 24를 해서 일시불로 내서 그냥 끝내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한. 하지만 저희 또 머리 아프죠. 왜냐면 이때까지 일시불로 요금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게 통신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샀는데 중간에 해지하고 싶대. 이거 불가능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짤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계량기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계량기는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수도 계량기, 전기 계량기, 가스 계량기. 여기서 이제 좀 체감하는 게 좀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소물인터넷이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규모에서 이제 좀 많이 느꼈죠. 제가 또 영상을 찍는다 해서 담아오진 않았어요. 제가 대략적인 숫자만 그냥 간단히 언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 이제 계량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게 약 800만 개. 그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는 2,300만 개. 뭐 가스 뭐 2,000만 개. 뭐 이렇게 막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구나. 그거 말고도 나머지는 좀 그런데 어쨌든 숫자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곱하기만 해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부터 들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사업을 짤 때는 이런 기준이 좀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권이 있습니다. 몇 개나 필요한데 10만 개요. 하지마. 너무 작은 거죠. 100만 개 이상은 돼야지 이쪽은 뭐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영역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쓰는 영역이 뭔지를 계속 생각해 보면은 별로 없거든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 외에는 별로 없는데 가끔 찾다 보면 특이한 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특이한 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진도 준비해왔는데 소물인터넷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B2C는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생각나는 거는 트래킹. 그 말고는 전부 다 B2B로만 혹은 B2G로 돈을 벌 수 있다.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자랑하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나름 이제 회사에서 신사업을 만들어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이제 올라갔던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도 되게 좋아하시고 하는 사업인데 LX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 한국토지공사 이름 바뀐 게 LX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 측량을 하잖아요. 토지 측량을 했을 때 이렇게 뭐 노란색 삼각대를 놓고선 토지 측량하는 아저씨들 많이 봤을 거예요. 토지 측량을 정확하게 하고서 바닥에다가 뭔가 못을 박아 놓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나무못 큰 걸 박고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쇠못 같은 걸 땅에 박아놔요. 그래서 지나다니시면 막 볼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위치측이랑 그다음에 누가 건드렸는지 등등을 알아내는 기술이 이제 이 소물인터넷이 저희끼리 이제 들어간 거죠. 저게 이제 개수가 몇 개냐? 1년에 사용되는 게 저 막대기가 200만 개예요. 생각만 해도 엄청난 규모 같죠. 그래서 매년 200만 개씩 저걸 쓰고 있대요. 제 사진 안 넣네. 하여튼 200만 개를 쓰고 있대요. 그래서 이 정도 돼야지 회사에서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 그래야지만 사실 돈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게 되겠죠. 요금제도 요금제인데 이 디바이스까지 통신사가 먹게 되면은 엄청난 규모의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정부일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이 끼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공생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친해지게 되겠죠. 네, 이것도 뭐 도시가스 검침했던 거, 뭐 미니 태양광 등등 정말 다양한 부분,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언젠가를 위해서 LX랑도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서로 이제 빅데이터를 서로 나눠갖고 공유하자라고 했던 것도 3년 뒤를 보자라는 거였어요. 3년 뒤까지. 근데 그것도 그런 말을 이해해주고 오케이 해주는 상관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해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3년 뒤에 뭘 할 건데 지금부터 짜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준비하지? 하지만은 윗선에서 이제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나중에 한다고 했던 게 이거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써 있는 게 Geo IoT예요. 단순하게 아까 이 말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얘네랑 왜 어떻게 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써 있죠. Geo IoT. 지오메트릭 IoT가 돼가지고서 LX는 전국적으로 이 측량을 하고 다니는 회사예요.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걸 다 박을 거고, 저기에는 뭐 기사에 써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밀이면 얘기 못 하는데, 저기에는 온습도랑 각종 기울기 센서 등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이제 높이, 기울기 등등 온습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데이터를 쌓게 되어 있고, 또 U+ 같은 경우는 홈 IoT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있는 각종 데이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얘들 다 엮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자. 근데 그거는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모르지만은 하나의 예를 나온 거는 이거죠. 전국적으로 어쨌든 지도에 관련되어 있는, 위치에 관련되어 있는 걸 가지고서 새로운 걸 만들 때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HD맵,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지도는 꼭 같이 만들자. 그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 외의 것들은 진짜 미래를 보면서 2, 3년 뒤에 데이터가 처음에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지도를 만드는 게 주 목적이지만은 그 외의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계속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모으자라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신사 영역이 특히 소물 인터넷에서는 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5G. 저도 5G는 정확히는 몰라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있죠. 지금 소물 인터넷이라고 말하는 거는 또 언제까지 갈까? 비콘이 처음 2013년도 말에 나왔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봤자 맥스 2년이다. 2년 안에 치고 빠져야 된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소물 인터넷은 언제까지 갈까? 5G 나오기 전까지죠. 5G는 2020년에 나와요. 그 때문에 그 전까지는 소물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물론 2020년이 되자마자 소물 인터넷 통신이 다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지만은 차차 사라지겠죠. 그 이유는 5G 자체가 또 소물 통신부터 해가지고 모든 통신을 또 다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전력부터 해가지고 뭐 고량 데이터까지, 대량 데이터까지 해서 전부 다 혼자서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MBIoT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런 말을 썼네요. 사업 영역을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쪽에서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소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일단 물량 베이스로 일단 밀고 붙여야 됐고, 제가 많은 통신사랑 또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소물 통신 쪽으로 사업을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U+랑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 회사에서 강한 게 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것도 영상 촬영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SK에 있던 사람이었고 이쪽에 시스템을 잘 알다 보니까 돈을 잘 써요.
돈을 잘 쓰고 지금도 이제 만나는 업체들도 많이 보게 되면은 SK는 돈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와 미쳤구나. 저희는 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대신 꿈과 희망을 주겠지만은 그래도 갑질은 안 합니다. 갑질은 안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걸 생각하는데 SK는 물론 공생도 생각하겠지만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상 같이 신사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지금 좀 짜증나요. 우리도 하려고 그랬는데 쟤는 돈 쓰네.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자신이 하는 영역이 SK텔레콤이 좋아할 만하다라고 하면은 그쪽도 한번 컨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게 또 있네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파일은 이 GSMA라고 있어요. 전 세계 그 통신사들이 모여있는 이런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게 IoT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API를 한 곳에 다 모으자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온갖 다양한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예를 들면은 영국에 있는 통신사에서 이제 한 건데 공기질 측정하는 거였어요. 공기질 측정을 하기 위해서 영국의 그 유명한 통신사 뭐였지? 어쨌든 거기서 이제 하는 게 고정형과 이동형을 해놨습니다. 자기네들 돈으로 해가지고서 5,000대라고 했나? 사가지고서 전부 다 풀었어요. 풀어가지고서 큰 네모는 이제 고정형이에요. 고정형 박아놓고선 나머지 조그만 것들은 공유 자전거에다가 공기질 센서를 다 붙여가지고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확보된 거 가지고서 저런 모양새로 나오는구나. 저렇게 해서 공기질이 안 좋아지는 게 풍량이 따라간다라는 사실을 또 알아내는 이런 방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물론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다양한 전 세계별로 준비하는 것들이 나와 있을 거고 특히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IoT보다는 이 소문 인터넷 쪽 자체가 이 통신사가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사이트에서는 좀 더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